자, 시간이 됐으니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예, 칠까 말까 뭐 고민했지. 괜찮아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배려하는 것과 눈치 보는 건 달라요. 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잠 오고 그러면 뒤로 이렇게 걸어가서 좀 기저귀 키우고 좀 스트레칭 하다가 서서 듣다가 와도 상관없어요. 너무 큰 소리로 옆에 사람 좀 힘들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음식을 먹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좀 자유롭게 강의 듣는 게 좋아요. 책상에 발만 올리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뭐 껌을 씹는 것도 좋고, 졸리고 이럴 때는 그 졸음껌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조금 조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자유롭게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디 신청서가 있는데 인강자들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실강 듣는 분들은 소수 스타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두세 사람씩 하는 거. 이거 원하는 사람들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나다를 체크를 하는데, 가는 일반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은 뭐냐면 리뷰하는 거, 리뷰. 강의 쉬는 시간, 강의 끝나고 리뷰하는 건데, 리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한 30분짜리 강연을 들어도 강연 듣고 나서 디프리 같은 데서 서로의 감동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새롭게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뷰는 꼭 해줘야 됩니다. 나하고는 쟁점 쓰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팀이고, 다하고는 사례를 다시 쓰기를 하는 팀인데, 웬만하면 다하고는 2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사실 2차 경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쟁점 쓰기는 쟁점 키워드 쓰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법은 이해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특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과 그 개념에 연결되는 논리 맥락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1순환부터 여러분이 3일에 한 번씩 답안지를 쓰잖아요. 답안지에 써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걸 미리미리 해놓으면 사실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미리 안 하면 언젠가는 이거 한꺼번에 또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암기는 밑받는 독에 물 붓기처럼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암기보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속독으로, 자신이 보는 교재를 속독으로 2시간 내 볼 수 있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건 고시의 불문율이에요. 우리가 박균성 교수님 책같이 이제 법학 교재는 보통 1500페이지가 다 넘어가는데, 그 교재를 2시간 만에 볼 수 있으면 합격한다. 옛날 40대부터 아주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과서를 2시간 만에 본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키워드와 그 맥락을 어느 정도 반복을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2시간 내에 봐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 고승덕이라는 분이 삼시 합격한 뭐 고시의 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서울시 교육감 나왔다 이제 안 되셨죠? 그분이 고승덕의 학습법에 보면 그분은 이걸 해요. 모든 법학 교과서를 앞에서부터 복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속독으로 보다 보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서 그럼 나중에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것만 체크해서 보는 게 여러분이 뭐 선택과 학습이라고, 선택과 집중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해요. 반복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복을 하기 위한 정리 방법이, 자기만의 정리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순환부터 암기에 매몰되는 건 필패입니다. 어차피 기억에 남지도 않을 거. 오히려 키워드를 압축해서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쨌든 가구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리뷰하는 거, 그 다음에 아침 복습, 저녁 복습 하는 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면 돼요. 내일부터 선생님 일찍 나올 거니까. 원래 월금인데 내일은 특수해서 토요일 날도 좀 일찍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구는 쟁점 답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쟁점 답안지는 1순환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요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이 여러분이 3순환 때 암기 교재인데 1순환부터 눈에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예비순환을 들으신 분들은 예비순환에 가로넣기 키워드가 바로 이 쟁점 답안지라는 걸 나중에 눈치채게 될 겁니다. 사례 쓰는 건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죠. 그러면 시험 보는 걸 다시 한번 써보기를 하는 거예요. 다팀은 누적적입니다. 일반적인 리뷰도 하면서 쟁점도 쓰고 쟁점 쓰게 하면서 사례까지 쓰는 팀이에요. 자, 혹시 예비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비순환.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비순환 안 들은 사람도 이해될 수 있게 굉장히 찬찬히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예비순환에 안 배운 내용들도 나오겠죠. 아는 거면 되새김질 하시고 처음 들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1순환 때 배우는 내용인가 보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예비 없이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비순환 때 열심히들 했거든요. 그만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누적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배웁니다만 비례원칙의 내용은 적필성이 있어요. 적필성. 이게 이제 쟁점 답안지를 통해서 암기하는 겁니다.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뭐 처음 듣는 분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해당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건데,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돼요. 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침해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필요성입니다. 그러한 최소침해 수단들 중에서 이익 형량을 해봤을 때 상당성을 갖춘 수단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가군의 일반적인 걸 하고 여기에 더해서 쟁점까지 쓰고 여기에 더해서 사례 쓰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걸 서로의 보충관계라고 불러요. 우리 비례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합한 수단에서 깨지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적합한 수단 중 필요성 원칙을 갖추고 있는 수단, 그 중 상당성 원칙을 갖추는 수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배워나가야 돼요.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 나는 스타디 필요 없다. 그럼 안 해도 돼요. 스타디는 조금 더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냥 소수 스타디를 체크해서 한 두세 사람이 리뷰는 했으면 좋겠어요. 리뷰. 가군의 리뷰만. 고시에서는요, 말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써야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술고사가 아니죠. 쓰는 만큼 점수가 오른다는 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꾸 표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지금 처음이신 분들도 있겠고, 이미 예비순환을 들어서 숙지가 돼 있는 분들도 있겠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다 까먹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비례원칙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비례원칙. 아는데 뭐라고 한마디 탁 문장화 시키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비례원칙이 뭐예요 도대체? 이럴 때 뭐지? 이러면 이제 답안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손이. 비례원칙이 뭔지를 한두 줄로 딱 표현할 수 있어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을 뽑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알고 있느냐, 이건 학문의 영역이에요. 수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수험의 영역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자적인 정보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례원칙이 뭐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행정기본법에 나온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답안지에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지식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별로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은 답안지에 쓰지는 않지만 내가 행정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답안지에 현출되기도 해요. 자, 그런 걸 알아두시고, 마지막 당부만 드리고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행정법이 처음이거나 또는 행정법 예비순환을 듣고 나서 되새김질이 안 돼서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런 분들은 먼저
다음 카페에 있는 도원행정법연구소라고 치면 나와요. 여기에서 유튜브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5급 공채 관련해서 변호사 시험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5급 공채 관련해서 기초법 개념 내지는 입문자 강의를 빠르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꼭 들어두세요. 기초법 개념 내는 입문자 강의, 특히 이번 주말에 꼭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인강자들도 이거 먼저 듣고 강의를 듣기 바라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행정법의 개념은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개념이 앞에서부터 그 용어가 튀어나와요. 하명이 뭐냐? 이건 나중에 일반 행정작용법에 들어가면 나오는 개념인데 앞에서부터 그 단어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뒤에서 배울 개념인데 용어 자체는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을 해. 법규명령이 뭔지 뭐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행정법은 개념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법이 종합되어 있는 종합법학이에요. 보통 행정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법은 종합법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행정법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민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법을 배우고 있단 말이죠. 민법을 3년 동안 배운 사람도, 또는 여기에 학부생들 중에 이제 법학과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4년 동안 법학을 배워도 행정법 뭔지 하나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대학원 들어가면은 석박사 과정에 있는 애들도 행정법 얘기하면 몰라요, 잘. 솔직히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우리를 상당히 싫어하죠. 이렇게 어려운 행정법이란 말이에요. 종합법학이라는 거 뭐냐면 민법, 형법, 상법 이런 여러 가지 법에 나오는 개념들이 다 종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법학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뭐 민법, 형법 이런 법 개념이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개념을 모르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물론 이 법 개념을 오늘부터 하나씩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초 입문 강의 같은 걸 미리 듣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좀 알고 들어오면 좀 더 강의를 소화시켜내는데 수월하다는 거죠. 자, 그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과서는 나중에는요 이제 참고서 용도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과서를 찬찬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은 단언컨대 1순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2순환 들어가면 2순환, 3순환 되면은 교과서를 찬찬하게 자세히 정독할 만한 시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2차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교과서를 찬찬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이번 순환이 마지막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덤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어야 돼요. 모든 분야를 다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잘 들으세요. 학설 판례가 있는 분야입니다. 학설 판례가 있는 부분을 꼼꼼히 읽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꼼꼼히 읽어야 될 부분은 결국 쟁점이에요, 쟁점. 쟁점이 뭐다? 싸울 쟁자죠. 싸우는 점입니다. 입문자 특강 들으면서 선생님이 저번 주 일요일 날 했던 특강도 꼭 들으세요. 특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쟁점이라는 게 판례에서는 법률적 문제라고 했죠. 다툼 있는 부분을 쟁점이라고 부릅니다. 즉 법률적으로 다툼 있는 걸 우리가 쟁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싸울 쟁이죠.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 논점이에요, 논점. 그래서 답안지 했을 때 논점이 정리 또는 쟁점이 정리라고 씁니다. 논점은요, 논할 점인 거예요. 여기는 싸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학설 판례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학설 판례의 대립이 없지만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점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쟁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쟁점의 정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이것보다 조금 포괄적인 논점의 정리라는 말도 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개념.
개념이 보통 교과서에 뭐 의 이런 단어로 나오죠. 그리고 의 및 구별되는 개념. 이 구별, 여기도 잘 읽어야 돼요. 이것도 주의하세요.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면 하자치유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어떻게 다르냐? 양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강의 들으면서 계속 느끼겠지만 항상 개념에서도 그 개념을 연상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선정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한 단어. 구별되는 지점도 연상 단어를 하나 정도 선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꾸 연상을 해야 돼요, 연상. 왜냐면 비슷한 개념들이 많으니까. 이 연상 단어를 만들어 놓는 연습을 꼭 하세요. 자, 앞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중요한 건 쟁점이라고 했죠. 자, 쟁점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부분, 꼭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왜 다툼이 있느냐? Why입니다, why. 왜 다툼이 있는데, 그렇게 다투는 게 무슨 이익이 있는데, 무슨 실제적 이익이 있길래 싸워? 실제적 이익을 줄여서 실익이라고 불러요. 답안지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논의의 실익은 논의 실익은 뭐뭐뭐뭐에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논의의 실익은 어디에 있다. 실익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적 이익입니다. 왜 싸우는데? 어차피 네가 주장하는 대로 해봤자 결론은 아무 차이도 없잖아. 그럼 실익이 없잖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주장하는 것과 네가 주장하는 게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네. 그게 실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의 실익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결국 이 실익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쟁점의 이해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같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논의의 실익이 어디 있느냐? 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여기를 찾아보세요, 교과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판례입니다. 판례. 왜 판례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면 판례대로 일을 해야 돼요. 판례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판례 일단 결론부터 알아둬야 돼요. 결론.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는 어떻단 말이냐? 판례가 취하는 결론이 뭐야? 결론을 알아야 돼요. 왜 결론을 알아야 되냐면 결론이 떠오르면 논거를 유추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논거를 떠올리다 보는데 근데 결론이 된다고 했던가 안 된다고 했던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럼 판례에 따르면 OX 돼 안 돼? 돼. 맞았어. 그럼 답을 맞춘 거예요, 답을. 쟁점을 찾은 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맞춰야 돼요. 답은요, 주관식은 정답이 없다. OX. 주관식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다고 말해요. 객관식에는 정답이 있지만 주관식에는 정답이 없다. 왜? 주관식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과정의 논리성을 보여주면 점수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식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주관식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방금 가르쳐줬잖아. 없다. 그런데 이거는 일면적 타당성이라고 불러요. 왜 일면적 타당성이냐? 주관식에 정답이 없다는 말은 다양한 논리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른 결론이라고 전제를 바꿔버리면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관식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주관식이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 전제에 따라 결론이 바뀌었죠.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한정어에 판례에 따름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정답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을 접근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결론과 논거를 익혀야 되는데
이것도 연상단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때 항상 이 논거를 떠올릴 때 논리적 전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논리적 전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토론 동아리에 있었어요. 시사 토론 동아리이긴 했지만 인문사회학 서적을 가지고 정말 토론을 많이 했는데 휴학에 있을 때는 한 이틀에 한 번씩 막 책을 막 다 읽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격렬하게 막 싸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황희정승의 그 딜레마. 얘 얘기 들어보면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자체가 틀려 있는 거죠. 왜 틀려 있는 거냐면, 얘기 들어보니까 얘 얘기가 맞는 것도 같고, 얘 얘기를 들으니까 얘 얘기도 맞는 것 같아.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논리적 전제 설정이 서로 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하다 보면 격렬하게 싸울 때는 거기서 누가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기보다 얘가 말하는 것의 논리적 전제가 뭔지를 빨리 캐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런 의미는 이런 의미야? 나중에 보면 본인이 그 논리적 전제 개념이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한 단어가 중의적 개념들, 칭의가 다르게 쓰이는 개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단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논리적 전제를 살피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터디를 하면 논쟁은 하지 마세요. 논쟁은 하지 마세요. 왜? 서로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논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여기까지만 진입하세요. 뭐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가 뭡니까?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논거가 뭡니까? 왜냐면 이거는 말다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논리 구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검증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식 자랑하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잘못된 논리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아주 감사한 기회입니다. 지적질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품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면 빨리 여기서 고쳐야지. 답안지 안 쓰기를 얼마나 잘했어? 그러면서 내 논리 구조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논쟁을 하지 말고 논리 구조를 서로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모를 때 선생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선생님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저는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선생님 그 논리 구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정답을 말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답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답안지가 조금 달라요. 답안지는 정답을 맞춰야 돼요. 판례에 따른 정답이 뭔지. 그렇지만 그 정답에 이르는 논리 구조를 교수들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논리 구조를 정치하게 잡아나가는 훈련을 3순환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 선생님이 논거보다 결론을 먼저 학습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판례에 따른 답은 맞출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논거가 되는 이 논거가 논리적 전제, 즉 논리 구조죠. 이런 논리 구조를 압축해서 답안지에 쓰는 걸 현출한다고 부르죠. 나타내 보인다는 말이에요. 나타낼 현자에 출생할 때 출이에요. 날출자. 답안지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논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서술하는 거는 여러분이 시험 직전까지 해야 될 작업이에요. 결론을 쓸 줄 알면서 논리를 풍부하게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 직전까지 해야 될 과제인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하다가 갑자기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 쌓듯이 판례에 따른 결론을 정확히 내릴 줄 알고 판례의 결론을 간단하게 한두 단어를 쓰는 연습을 하다가 실력이 높아지면 그리고 1차 필세 끝나고 3순환 들어갔을 때는 내가 3-4단어밖에 못 썼던 논리 구조를 이제 정치한 글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논리 구조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1순환부터 그 논리 구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순환 때는
예비순환하고 다를 거 없어요.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잡습니다. 개념이 연결된 논리와 맥락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 저번 주 일요일 날 특강에서 얘기했어요. 이걸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법의 개념과 행정법의 논리 맥락을 익히는 이유는 사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사례에 대입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사례에 대입시키기 위해서 주관식 사례 문제로 만들어지는 판례를 분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논리를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실익, 논의의 실익이 뭔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일순환의 과정이에요. 가장 중심축을 잡고 자기의 이 코어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교과서 회독수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서브를 한다든가 답안지를 쓰기를 훈련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어가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일순환 때 해야 될 정확한 과제가 뭔지 그 과제를 중심에 품고 움직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양을 늘리기보다는 저런 개념과 논리 맥락을 익혀놓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하다. 왜? 논리는요, 마치 비포장 도로에 돌을 까는 작업과 아주 유사합니다. 논리 구조라는 것은 마치 도로 까는 것과 비슷해요. 도로 어떻게 깔아요? 처음부터 막 부어버려요. 평탄 작업부터 하죠. 평탄 작업을 통해서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모난 데가 있으면 깎고, 이게 뭐예요? 잘못된 논리 구조를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지고, 그게 논리 맥락의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져놓은 곳에 아스팔트를 까는 거죠. 그래야 논리 구조가 마치 지식의 회로도처럼 깔리는 겁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로를 깔듯이 반복해야 된다. 이걸 기억합니다. 처음부터 막 120km로 달리는 그런 도로 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비포장 도로예요. 하나하나 누르고 깎고 다지고 그래서 평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순환의 작업이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물론 예비순환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기억이 리셋됐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례 보는 법, 그리고 조문 보는 법, 이런 것들 여러분이 법학을, 특히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 전달하는 일순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침에 7시 반까지 나오면 보통 이제 월금 일순환까지 나올 거예요. 토요일날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아침에, 내일은 나오긴 할 텐데, 아침에 선생님 나오면 선생님 활용하세요. 답안지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도원행정법 카페에는 꼭 가입하세요. 거기에 답안지, 여러분이 쓴 최고 답안, 강평을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TRS 훈련이라고 있어요. TRS,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에서 3단계로 연상하는 훈련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받은 사람들도 있고 올해 삼순환 때 열심히 했던 사람도 지금 있고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시는요,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료는 차고 넘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료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지 못하는 자료가 쌓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반복하면서 점점 압축해야 됩니다. 왜? 자료는 계속 쌓이거든. 그러니까 점점 압축해야 돼, 자료를. 언제까지? 시험 직전까지. 정확히는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 왜요? 2차 시험은 마지막 한 달의 회독수로 결정됩니다. 마지막 한 달의 회독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한 달의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정리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궁금한 것들, 학습 방법이라든가 생활관리라는 지점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쉬는 시간, 강의 이후
또는 아침 도원결의 스터디 때 선생님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뭐 피스백 강의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봐서 좋은 질문들이 나오면 리마인드 특강을 새벽에 해서 카페에다 올릴 겁니다. 카페에 올리면 통학하거나 또 아침잠이 많아서 못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음성 파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공할 테니까 하여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해야 돼요.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칠게요. 입문자 특강, 기초법 개념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강의 계획서 뭐 뒤에 뭐 삼순환 뭐 적중 사례 이런 것도 뭐 써놨는데 사실 뭐 강사가 시험 나오는 걸 적중시켰다 뭐 이건 뭐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데 학원에서 이런 걸 써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데 원래는 이런 걸 잘 안 하다가 이번에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각 순환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온다면 실전에서야 고득점 쓸 수 있는 훈련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시험을 봐도 그렇고 뭐 어디 생뚱맞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 교과서를 먼저 펼쳐봅니다. 교과서를 펼쳐 보이고 그리고 행정법 판례인 사례 연습은 매 시간마다 하나 이상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판례를 분석하는 훈련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좀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꼭 보면은 이제 2일차나 3일차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인강으로 듣겠죠. 인강을 꼭 들어야 됩니다. 첫 시간부터 여러분이 판례 보는 법, 조문 보는 법,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첫날부터 하나씩 풀어낼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TRS 행정법 쟁점 답안지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이 삼순한테 암기 교재인데 이 책을 제가 정식 교재로 잘 일순한테는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책에 매몰되면 절대 안 돼요. 처음에는 일순환까지는 여러분이 최대한 교과서를 통해서 내공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순환 때 답안지를 쓰러 가면 답안지를 전혀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 안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쟁점 보고 찾아서 쓰면서 암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이 책은 없는 사람은 그냥 교과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에 보면 그 빨간색으로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3단계 연상 단어라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 강의가 시작될 때 전날 했던 내용을 리마인드 시킬 때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이래요. 잘 보세요. 진도가 매일매일 설정됐을 때인데 먼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압축되어 있어서. 뭔 말인지 몰라도 한번 읽으세요. 진도까지.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딱 읽으면, 교과서를 읽으면 방금 여기에 압축되어 있던 내용이 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짧게 됐던 게 이런 말이었구나. 왜냐면 이 교과서를 압축한 게 이 자료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없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책은 특정 교수님의 교과서만으로 만들어 놓는 거 위험하기 때문에 정하종 교수님이라든가 뭐 다른 우리 수원가에서 유명한 교수님들 책을 다 참조해서 가장 좀 보편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 사례 연습 보는 법.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 교재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2순환, 3순환 때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거의 3순환 때 쓰는 교재이긴 한데 암기를 조금씩 암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자주 본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 놓으세요. 자, 판례 사례 연습 보는 법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특강을 안 들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 특강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꽤 됐어요. 꽤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판례 사실관계가 있죠?
우리 판례 사례 연습인데 판례집의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기출 사례 문제에서는 설문이라고 써 있어요. 설문. 그래서 설문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을 교재 한번 판례 사례 연습 펼쳐보세요. 여기 너무 넓어. 이거 위로 올려버려야 되는데. 자, 판례 사례 연습 2페이지 한번 펼쳐봅니다. 위에 사실관계 있죠? 이 사실관계가 사례 문제에서는 설문이 돼요. 그리고 거기 문제라고 써있죠? 이게 설문의 질문으로 나옵니다. 이 질문도 점수가 특강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주 크면 30점. 올해 30점짜리 질문 형태가 있었죠? 그리고 20점, 15점, 10점 이렇게 배점이 분설이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참조조문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기출사례에서도 참조조문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례 문제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설문, 질문, 참조조문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설문을 읽으면서는 법률적 용어로 분석을 해야 돼요. 법률적 용어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서는 쟁점을 추출합니다. 참조조문에서는 쟁점과 관련된 조문을 체크해야 돼요. 조문을 체크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하는데 교과서를 활용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보면요. 이 질문에서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이런 질문 형태가 나오면 무슨 쟁점을 묻는 질문 형태다. 수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쟁점 추출력. 행정법이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법과목이라고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40대부터 지금 변호사 시험까지 마찬가지예요. 행정법은 모든 법과목 중에서 과락이 제일 많아요. 쟁점을 찾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쟁점 추출을려는 시험 막판까지 해야 돼요. 실제 들어가서 과락 맞고 나오는 수험생이나 50점대 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쟁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쟁점을 다 찾기만 해도 50점 중반은 무조건 점수를 준다는 게 교수님들 얘기거든요. 쟁점은 중요 쟁점, 부수 쟁점까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문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법률적 용어로 법률적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강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5507에 나왔던 행정청이 권고했다. 행정지도? 그러면 이런 권고를 취소하고 다툴 수 있는가? 그러면 행정지도의 처분서 이렇게 법률적 용어와 질문 자체가 연결되면서 쟁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일순한테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한 번 보고서는 내게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설문이 있어. 질문이 있어. 참조조문이 있어. 자, 만약에 질문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나는 이게 뭘 묻는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런 질문 형태가 나오면 여기다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앞에다 질문, 물음표. 답은 뒷면에다가. 답은 뒷면에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포스트잇 할 때 여기다가 페이지를 적는 연습도 꼭 하세요. 몇 페이지.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 포스트잇 붙인 것만 넘기면서 빠르게 한번 내가 판례 사례 연습을 보면서 놓쳤던 지식들 이거를 일순환 끝날 때 2시간 동안 포스트잇만 쫙 보면서 전체를 훑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이렇게 하세요. 독서실에 만약에 있으면 포스트잇 페이지 적어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페이지를 떼어서 책상에 붙이면서 물음표가 찍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이런 질문에 이런 설문 내용에 이런 질문. 아, 이거 처분성 여부 묻는 질문 형태. 그러면서 앞에다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서 보는 거예요. 다음날 책상 앞에 있는 포스트잇을 페이지를 보면서 해당 페이지에서 다시 붙이면서 어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의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행정법을 3년, 4년, 5년을 공부해도 40점대, 50점 초반밖에 안 나오는 수험생도 있고, 여러분처럼 딱 1년 공부해서 60점 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의외로요, 행정법 50점 중반대를 못 넣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2, 3년 차들도. 그런데 1년 만에 60점, 정말 제일 많이 나온 학생은 70점대도 있었어요. 우리 그 제자 중에. 합격한 여자 제자인데 걔가 1년 만에 73.66 나왔거든. 60점대는 상당히 많고. 자, 차이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배운 것을 정리해서 남들보다 더 반복해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말해요.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워서 아, 저런 거구나. 뒤돌아서 한두 달 지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뭔가 배웠을 때 아, 이거는 수험에 정말 중요한 지식이다. 사례 문제 푸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건 내 거를 만들어야겠어. 그럼 정리해서 반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은 1년 만에 행정법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법만 공부할 수 없잖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부를 해서 누구보다도 점수가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 나중에 뭐 하면 점수가 안 그래요. 뭐 공부 오래 한다고 행정법 오를 것 같으면 누가 막 4년, 5년 공부하겠어. 평균 합격 연수가 뭐 3년 반, 4년 뭐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4년 동안 공부해도요, 60점 못 넘은 사람들이 태반이야. 실제로. 해마다 실력이 쌓일 것 같으면 한 3년 하면 다 60점 넘게? 안 그래요. 4년, 5년, 6년. 예전에 사시 없어지기 전에 합격한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행시 강의 들으러 왔어. 그 삼순한테 답안지 상담할 때 같이 앉아 있었어. 사시하는 여학생이었는데. 걔는 8년을 공부했는데도 우리 1년 쫓아온 삼순환자보다도 답안지가 더 안 좋았어요. 물론 우리 애들이 잘 쓴 거지. 그러니까 사시하는 애들은 행시 애들, 훈련받은 애들 답안지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자기들 막 7, 8년, 왜냐면 사시 때는 막 10년씩 공부하는 애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한 7, 8년은 그냥 양호했어. 우리하고 다르게. 근데 우리 실력은, 우리는 행정법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대신 다른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잘하면 돼요. 그냥 선생님한테 잘 안 되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침 7시 반까지 나오기 힘든 분들은 8시부터 공식적 일정을 시작할 거예요. 8시부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7시 반 전에 이제 무조건 도착해 있을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만 토요일에도 나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빼고 나오면 되니까. 일찍 나와서 생활 관리를 하세요. 생활 관리가 되고 학습 관리가 되면 멘탈 관리가 됩니다.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들 많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들이 있겠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쌓이는 것 같지는 않고, 꼭 그럴 때 보면 옆에 사람만 잘하는 것 같아.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나만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제일 먼저 합격해서 나가. 그러니까 그런 자괴감 같은 게 생기는 게 관리 가능하면 돼요. 왜냐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불안감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관리 가능한 범위 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면 갑자기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적당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캠핑 가서 그 모닥불을 피우면 뭐 불멍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한꺼번에 많이 막 집어넣으면 불길이 확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스스로 쓸 게 없어지면서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적당하게 집어넣으면서 강약을 조절하면 오래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자, 정리 같은 걸 잘하면 일요일 같은 날은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만 딱 일주일 동안 했던 거 복습하고 쉬어도 좋습니다. 술만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 힘들어져. 실수하고. 자, 교과서를 펼쳐 놓습니다. 교과서 3페이지. 자, 옆에 보니까 제1편 행정법 서설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행정법의 의, 분류, 특수성, 공익,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나오고 행정과 사법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리고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제1장 제1절 의, 행정법의 분류, 행정법의 특수성, 특수성에는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예비순환에 하신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행정법의 특수성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 단어만 한번 적어볼까요? 자, 행정법의 특수성에서는 행정법이 나중에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공익의 우월성이 강조된다는 점, 그리고 처분이 대외적으로 나올 땐 집단적 성격과 정형화된 방법, 정형적 성격이 강조가 된다는 점, 그리고 하나만 더 쓴다면 행정 영역에서는 행정법을 구현하는 행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행위의 다양성. 자, 이 정도 네 단어를 쓰는데 이해하고 집단적 성격, 줄여서 집단성, 정형성, 이건 답안지에 쓸 편입니다. 답안지에 쓸 편을 미리미리 익혀 놓으세요. 행정법을 여러분이 공직에 나가서 집행할 때 예를 들면 과세처분을 생각해 보세요. 과세처분을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처분이 나한테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과세 대상자 수만 명에게 처분이 발령된단 말이죠. 과세처분이. 그래서 집단적 성격이 있고 그런 과세처분이 나올 때는 정형화된 형식이 정해졌단 말이죠. 정형화된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뜨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 처분의 방식을 문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행정절차법 24조에 있어요.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문서주의를 위반하면 처분은 무효가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집단적, 정형적 성격에 의해서 주관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가 강조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야. 객관주의의 반대말은 주관주의예요. 주관주의라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중시하는 게 주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가 뭐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법에서는 주관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가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잘못된 공직에 관행에 항거하면서, 조심해야죠. 항거하면서 항해의 표시로 사직원을 던졌어요. 이런 건 난 두고 못 봐! 사직원을 던졌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알아. 이 사람이 사직할 의사는 없다는 거야. 처자식도 있고, 지금 막 카드빚도 있고, 이 사람 여기 나가면 갈 데 없어. 그래서 가끔 저래. 가끔 화나면 저래. 그 사람의 그런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으면 이 사람의 사직원 제출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무효라고 불러요. 만약에 객관주의가 아니라 주관주의가 강조가 되면 공무원의 단순 항해 의사 표시로 내는 사직원 제출도 표시된 대로 객관적으로만 보면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됐죠. 객관주의에 의하면 그 사람의 사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사직원 제출은 어떻게 된다? 유효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관주의를 강조한다면 그 사람의 주관적 의사는 뭐예요?
항해 표시지 자신이 사직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주관주의를 취하면 사직원 제출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실익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직원을 제출하면 그 사람의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면직시키는 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신문에서 많이 나오죠. 이걸 의원, 원하는 의사에 의한 면직이라고 부릅니다. 의원 면직은 상대방이 원하는 의사에 근거해서 면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사직원 제출이 무효라면 원하는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면직 처분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직원 제출이 유효하다면 원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의원 면직 처분은 어떻게 된다? 유효한 처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 면직 처분이 무효라면 이때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의원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면 이 사람은 의원 면직이 돼버려요. 의원 면직이 된다는 말은 공무원의 신분 자체가 소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딱 하나, 행정법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의원 면직 처분의 효력 자체가 바뀌죠. 이게 논리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배울 때 뭐 집단적 성격, 정형적 성격, 뭐 그게 뭐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고도의 어려운 내용들이 이게 왜 이래? 잠이 깨서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저런 난해한 내용들이, 이런 난해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가장 기본에서부터 논리가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 맥락을 익혀야 되는 거지, 그냥 막 결론만 암기해 버리니까 행정법이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개념 하나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저런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다. 이게 논리와 맥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 관계의 특징이 집단적 성격, 줄여서 집단성과 전형성이 있다는 것은 주관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를 취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처분이 나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사정에 따라서 효력이 다 바뀌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개념 하나만 더 익힐까요? 객관주의는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을 중시한다. 그래서 표시주의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주관주의는요, 이런 단어가 교과서에서 다 나와 이제. 그럼 주관주의는 뭘 중시한다고 했어요? 주관적 의사죠.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연상 단어를 붙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주관주의는 주관적 의사라고 연상을 한다면 얘는 의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상 단어, 객관적 표시, 객관주의 표시주의, 주관적 내면의 의사, 주관주의, 의사주의. 여러분이 민법을 나중에 합격하고 연수원 들어갈 때 민법을 꼭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민법 총칙을. 왜냐면 여러분은 법 집행자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기본이 민법이거든.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이제 민법을 좀 배우긴 할 텐데 미리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쓴 이 의사주의 표시주는 민법의 제일 앞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거래 안전을 중시하면 의사주의로 가야 돼요? 표시주의로 가야 돼요? 거래 안전을 중시하면 표시주의로 가야죠. 왜냐면 물건 팔고 나서 야 근데 내 생각은 사실 팔 생각 없었거든? 미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가 팔겠다고 했다면 그 표시한 네 의사표시에 책임을 져. 이게 바로 표시주의 객관주의예요. 그러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현행 민법의 태도는 주관주의, 의사주의가 강조가 되어 있을까? 객관주의, 표시주의가 강조되어 있을까? 당연히 표시주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뭘 위해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민법이나 상법처럼 거래 관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주의, 표시주의는 결국 표시된 대로 당사자의 세세한 의사를 중시하지 않아. 표시된 대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겠다. 이거는 결국 행정법, 관계, 안정성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줄이면 법적 안정성이라고 부르죠. 결국 행정법의 집단적, 정형적 성격을 갖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더 줄여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기여하고 있고, 이 법적 안정성이 나중에 배우는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어요. 결국 법치주의라는 가장 중요한 대우 원칙과 이렇게 맞닿는 겁니다. 법치주의 중요하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행정법과 공익이란 말이 나오네요. 공익이란 공적 이익이에요. 그러면 반대 사적 이익이 그 대척점에 있습니다. 공익 대 사익. 공적 이익, 사익은 사적 이익이죠. 그러면 공익이 크냐 사익이 크냐 서로 저울에 올려보는 거, 저울 형자를 써서 이것을 이익 형량이라고 불러요. 공익 대 사익 이꼴 이익 형량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그리고 5절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나오네요. 이런 걸 하나하나 앞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페이지인데요. 행정법과 규율되는 행정, 이건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도 좋습니다. 지금 1순환부터는 사례풀이에 관련이 없는 지식들은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도 좋아요. 결국은 사례로 구현될 수 있는 지식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쭉 넘어갑니다. 먼저 4페이지 밑에 보면 통치행위와 행정의 구분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는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자, 통치행위와 행정의 구분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통치행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 거기다 가로를 묶어볼까요?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로를 묶어주고 이거를 단어화시키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이걸 우리가 고도의 정치적 성격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 그러면 통치의 행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수적인 행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개념 연상 단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 이 단어입니다. 자, 이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 여기서 말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행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위, 나중에 뒤에서도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자, 판례행 사례 연습 2페이지 한번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TRS 행정법 쟁점답안지는 이것도 그냥 갖고 다니세요. 저처럼 스프링 제본에서 박수정 교수님 책에 좀 자세히 안 나왔지만 다른 교수님 책에는 또 자세히 나와 있는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쟁점답안지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통치행위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들 텐데. 우리 필기조교, 필기조교해서 입시 수석한 제자도 있는데, 우리 필기조교는 꼭 합격하는 전통이 있어요. 글씨 좀 잘 쓰시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필기를 했는데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안 하게 돼버린 건데 결국 이제 피해는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학은 워낙 필기를 잘하는 베테랑들이 좀 있긴 한데 행정법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막 물론 뭐 수요자 입장에서 좀 좋은 글이 있으면 필기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막 요거도 먹고 막 울고 그러면서 결국 다들 안 하게 돼버렸어요. 안타깝네요. 자 보세요. 행정이 나옵니다.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은 행정학에서 배울 건데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상 단어는 뭐다? 공익입니다. 행정은 공익이다 이렇게 떠올리세요. 즉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어요. 따라서 이 공익 실현이 결국 행정이 뭐가 된다? 목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행정의 한목적성이라고 불러요. 행정은 그 목적에 합치돼야 된다. 그 목적이 뭐다? 바로 공익이란 말이죠. 알아두십니다. 다음 공익이란 단어로부터 나오는 거, 첫 번째는 행정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공법입니다.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입니다. 그럼 사익에 관한 법은 사법이라고 부르겠죠.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다. 알아두시고 이것이 나중에 행정의 법률 적합성으로 구현됩니다.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어떤 법률? 공익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도 결국 행정은 공익에 관한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행정법은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다음 비교 표시 하나 하고 우리가 법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행정법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정변경. 이거는 민법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민법이나 형법에서 다 쓰는 표현입니다. 사정변경.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의 사정변경이란 공익적 사정이 변경된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사정은 뭐냐? 이거는 단순함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정변경은 공익과 관련된 사실관계, 예전에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변경을 의미합니다. 교수님들 책에는 아직까지 사실상태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보통 사정변경이란, 자, 연상단어로 기억하세요. 사정변경이란 공익적 사정이 변경되는데 공익적 사정이 변경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상태, 두 번째는 법률상태의 변경인데 제가 상태라고 안 쓰고 관계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는 법률 상태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률 관계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용어로 바꾼 겁니다.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관계의 변경, 이 부분 있죠. 사실관계의 변경. 자, 1번. 공익적 사실관계 변경. 두 번째, 공익적 법률관계 변경. 첫날은 이렇게 교과서보다는 좀 간단하게 좀 익히는데 개념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해줘야겠어요. 사실관계의 변경이라고 본다면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행정법은 공법이라는 걸 아셔야죠. 행정법이 왜 공법이냐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행정법이 왜 공법인데? 지금 배운 지식으로. 행정법이 왜 공법이에요? 행정법이란 늘려쓰면 뭐예요? 행정에 관한 법. 즉
행정에 관한 법, 다른 말로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야, 얘가. 근데 이 행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공익 실현에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공익 실현에 있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익 실현에 관련된 법이니까 줄이면 공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법은 이꼴 공법이 되는 거예요, 공법. 왜? 행정의 목적 자체가 공익 실현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사실관계의 변경은 뭐냐면 항상 공익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숨어 있지만. 공익적 사정 변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보세요. 호텔 카지노 허가가 나왔어요. 호텔 카지노. 자, 호텔 카지노는 이거는 도박하는 곳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법률 용어로 배울 텐데 투전기업 허가라고 부릅니다. 투전. 우리가 투전한다는 게 도박하는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한자로 써있긴 하지만 투전한다. 사행성 기업 허가라고 부릅니다. 자, 호텔 카지노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허가를 5년 뒤에 갱신하기로 했는데 갱신하려고 할 때 보니까 그 5년 동안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카지노 허가를 연장해 주려고 보니까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돼서 거주민들이 늘어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사행성 기업 허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주거 환경을 침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사실관계 변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 허가 후 인근에 주택가 형성, 이게 바로 공익적 사정 변경이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 변동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법률관계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거 하려고 한 거거든요. 시험은 얘가 많이 나와요.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게 한번 나왔어.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자, 보세요. 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누군가 와서. 외국 사람이 와서 난민 인정을 신청했어요.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면서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의 자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뭐 16명 죽였는데 북송했다 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 나잖아요. 쓸데없이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난민 인정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독재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군부 쪽의 실력자였고 나중에 그 측근들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난민 인정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됐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의 자국의 사정이 바뀌어서 정말 정치적 망령의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해지는가? 이게 이제 최근에 변호사 시험 문제였어요.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 이것도 사실관계 변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법률관계 변동은 항상 뭘로 나오냐면 법령의 개정으로 나와요. 법령의 개정으로 나온다. 자,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법령은요, 법률과 명령을 합해 놓은 말입니다. 이게 법령이에요. 법률 또는 명령. 명령이 뭐냐?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법령이란 법률 또는 명령입니다. 법률이 개정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법률 또는 법령이 개정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공익적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사정 변경에 맞게 법률이 개정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어야 될 도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다 공법이에요. 행정법이 공법입니다. 공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뭐다? 딱 하나입니다. 공익적 사정에 맞게 변경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뭐냐? 공익적 사정에 맞게 그런 공익적 현실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법적 리걸 마인드라고 불러요. 법적 사고력. 지금 법적 사고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물론 앞으로 다 배울 내용이지만 군법이 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됩니다.
신법이 있어요. 이때 이 국법이 존속될 거라는 개인의 신뢰와 개정법이 신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 신이니까. 개정법을 적용할 공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국법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 개인은 사인이죠. 사인의 신뢰이익. 그래서 얘는 사익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신뢰는 보통 신뢰이익이라고 불러요. 사인이 가지는 신뢰이익. 이걸 줄이면 사익이 되는 거죠. 국법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 이게 사익이 됩니다. 개정법 적용의 공익.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각각의 이익을 형량한다. 이익 형량을 한단 말이죠. 잘 보세요. 아니, 개정법을 적용하는 게 왜 공익인데, 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행정법에서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했어요. 공익적 현실에 맞게, 즉 공익적 사정에 맞게 법이 개정됐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은요, 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게 공익에 들어맞는 거야. 지금 법이 개정된 현실에서는 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적 현실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게 공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국법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이익, 사익이 압도적으로 커. 개정법 적용의 공익보다 압도적으로 커. 그러면 개정법 적용은 제한을 받아요. 이걸 나중에 배웁니다. 그런데 개인의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다 개정법 적용의 공익이 훨씬 더 커. 그러면 신뢰이익은 부정되면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게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리 결론을 얘기한다면 국법이 존속한다는 말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거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법은 항상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떠한 법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뢰는 그 신뢰액은 거의 대부분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호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 하나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떠올리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이요. 1차 시험이 절대평가였어요. 60점만 넘으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입법 예고나 경과 규정 없이 갑자기 법이 개정돼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여학생이 63점 맞았는데 떨어졌어. 국법에 따르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개정법 적용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보통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뀔 때, 시험 제도가 바뀔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근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실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국법의 존속에 대한 이 사람의 신뢰와 개정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 형량할 때 이 여학생 붙인다고 해서 뭐 시험 제도가 망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시험을 못 보는 그 1년 동안의 기회비용과 이 여학생이 감당해야 될 수험생으로서의 그 마음가짐, 판사도 잘 안단 말이지. 자기도 떨어져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개정법을 그 사안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익 형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키워드. 특별한 사정을 찾아야 돼요. 국법에 대한 존속이 더 보호가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뭘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월호 관련돼서도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세월호 진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조사를 하게 하고 그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진상조사가 다 안 됐어. 아직 유족들의 마음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법을 개정해서 이제 끝. 이럴 때는 국법의 존속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에서는 이런 맥을 잡아야 돼요, 맥.
결국 이익형량에서 핵심은 국법의 존속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나 없나를 찾는 거란 말이죠. 법이 개정되는 이유, 이것들 잘 익혀놔야 됩니다. 교과서에 뭐 잔뜩 써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익히시면 되겠다. 자, 행정과 공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공익은 너무 중요합니다.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까지 우리가 지금 봤어요.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 그리고 이런 이익형량에서 실내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를 한번 아우러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개별적으로 배우겠지만 큰 틀은 좀 잡아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10여 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